일단은 이제 하반기는 조금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이제 기본이고, 어떤 종목을 특정 잡아서 이 종목이 괜찮다 그런 섹터는 없을 거로 보거든요. 제가 전체적으로 봐도. 그래서 참 쉽지는 않다. 이제 과거보다 많이 쉽지는 않다. 그래서 대형주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그 매수자가 살아있는 종목이 혹시 떨어질 때, 지수가 떨어질 때 샀다가 한 10% 수익이 나면 그냥 팔고, 그런 전략을 짜면 좋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21선 또는 61선까지 떨어져 있는 종목. 저 회장님, 최근에 코스피 박스권에 갇힌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국내 증시 에너지가 소진되었다고 보는 의견도 있는데, 연말까지 소강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지랑, 플러스로 오늘은 이제 8월 25일 첫 주가 또 시작됐는데, 코스피가 1.3%, 한 3,200 좀 반등을 했는데, 뭐 이제 박스권이 어쨌든 지금 있긴 하죠. 여기 보시면 계속 3,200, 100 뭐 이렇게 있는데, 국내 증시 에너지 소진된 걸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하루 사이에 뒤바뀌어요. 하루 사이에. 그래서 말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무려 40포인트, 코스피가 40% 넘게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거래량은 조금이에요. 거래량은 조금이면서 지수가 급등하는 거는 뭐냐면, 기존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강력한 매도를 원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작은 금액 가지고서도 지수가 급등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 역시 한 달 전에 이제 뭐 언론사하고 인터뷰할 때 올해 고점은 이제 3,300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떨어졌던 날이 이제 3,080까지 떨어졌던 건데, 그러면서 이제 이게 장이 지지부진하면 이게 이제 올 말까지는 맛이 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급반등하더니만 뭐 떨어진 것 없이 제자리까지 이렇게 다 회복이 됐거든요. 3,200선까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힘은 없어요. 이게 강력하게 이렇게 치고 올라갈 그거는 없는데, 3,200선을 지키면서 여기에서 그냥 짧은 등락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슈가 지금 이제 미국 금리 인하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미국장이 괜찮으면 여기에서 지지가 되는 거고, 또는 더 추가 상승할 수도 있는 거고, 미국장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다 그러면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끝난 잭슨홀? 미국장이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렇게 급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장이 그러니까는 뭐 지지부진하고 하락을 한다 그러면 우리 장도 같이 죽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장이 신고가를 치고서 만약에 추가 상승을 한다 그러면 우리 시장도 더 올라갈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동안에는 우리가 지수가 디커플링 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커플링 상황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저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 파월 의장이 비둘기파적 발언으로 7월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는데, 그럼 이 결정이 국내외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은요? 아무튼 미국장이 좋아지면 한국 장도 국내 장도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경기가 나쁘잖아요. 지금 경기도 나쁘고 기업들 실적도 참 진짜 나쁘고,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올해는 우리 GDP 성장률을 0%대로 그래서 0.8 뭐 0.9 얘기가 나오는데, 내년은 1.8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많이 떨어질 요인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관세로 인해 가지고 수출이 둔화되고 그러는 게 아주 지금 통계로 나오는 거는 자동차 수출 같은 경우는 거의 지난 동기에 대비해서 10분의 1로 줄어드는 상태고, 그런데 의외로 주식시장이 강해요. 그리고 미국도 역시 지금 버블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사상 최고의 버블이라는 등 과거에 IT 버블일 때처럼 버블이다. 그 얘기가 나오는데도 미국장도 상당히 견조하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 돈들이 넘쳐가지고 투자자들도 그렇고 기관 투자가나 이런 쪽에 돈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는 그러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참 분석하거나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지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그냥 쉽사리 너무 쉽게 전망을 할 게 아니고 그냥 시장을 봐가면서 이렇게 지수가 급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거기에 매수를 하고 괜찮은 종목들,
지금 시장의 중심 역할을 하는 주식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매수를 하고 미국장을 잘 봐가지고 미국장이 그냥 이렇게 상승을 한다 그러면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선제적으로 뭐 주가가 뭐 그냥 콱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조금 좀 그래서 저도 시장을 보는 게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렇다고 너무 비관적도 아니고 낙관적이지도 않고 그냥 중립적으로 그냥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기도 되게 어려워요, 지금. 네. 근데 이제 금리 인하가 원앤던 한 번으로 끝날 가능성도 좀 제기되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반등한 부분도 있을 텐데 만약에 한 번으로 하고 이제 파월이 다음번에 좀 힘들 수도 있다는 식으로 코멘트하게 되면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죠. 급락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금 트럼프는 계속 금리를 내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급락을 하면 또 매수 기회가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완전히 뭐 무너질 건 아니고 지금 어쨌든 관세로 인해 가지고서 물가가 상승하는 거는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관세 부담 때문에 그리고 관세가 현실화되면서 경기가 둔화될 우려도 있는 거고. 근데 경기가 둔화가 되면은 금리 인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 같은 거죠. 떨어져도 많이 떨어지면 금리 인하가 되는 거고 주가가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튼 떨어지면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제. 그리고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고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대기 매수세 자금이 엄청 많을 거로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주식만 하더라도 이렇게 올라올 때 수익을 제대로 못 내신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이렇게 보시고서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그냥 조심은 하되 그러니까는 이제 꼭지에 잡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는 주가가 혹시 떨어지면 매수하면 되고 그리고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어느 정도 수익이 나도 그냥 갖고 있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데서 상승장에서 이게 쉬겠지 했는데 계속 올라온 거거든요. 요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제 급락을 해서 이 하반기는 이제 별로 없고 3,000포인트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웬걸 그냥 다시 3,200포인트를 회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너무 비관하지 말고 그냥 조금 더 그냥 냉정하게 보자. 그리고 우리가 시세를 내줄 때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그 시세를 이기려고 그럴 필요가 없이 또는 익절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즐기는 게 나아요. 일정 부분은 갖고서. 장이 앞으로도 크게 이렇게 뭐 나쁜 장이 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럼 이렇게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현금 비중을 늘려야 할까요? 주도주를 믿고 버텨야 할까요? 만약에 그러니까는 한 50%는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떨어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어느 정도 들어와가지고 시장을 믿고서 그럴 때는 이제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제 이 주식으로 다 채워져 있으면 그 운신폭이 이제 작으니까는 한 수익이 난 부분은 한 50%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고서 한 50%는 현금을 갖고 있다가 지수가 이제 한 번 정도 크게 떨어진다든가 미국 주식도 많이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떨어지면 그 폭이 10%도 안 돼요. 뭐 5%도 안 돼요. 채. 그러니까는 짧게 떨어지면은 그냥 어느 정도 또 이제 들어가고 그게 좋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내일 보니까 그리고 한미정삼이 있더라고요. 예. 그 기대 심리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오늘 많이 올라간 것도 있죠. 그리고 그동안에 또 이제 거기에서 원전 협력 방안, 조선 협력 방안, 방산 협력 방안 뭐 이런 것 때문에 소위 말해서 조방원 주식들이 다 올랐어요. 진짜요? 예,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만 해도 51,00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지금 다시 65,000원을 회복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65,000원에서 지금 횡보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51,000원까지 떨어진 날이거든요. 그러더니만 다시 여기로 복귀를 했어요. 저는 이렇게 셀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날 대량 거래 들어오면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날 이렇게 급등을 했던 거죠, 이게. 그러니까는 다시 65,900원까지 간 걸 보고서 진짜 놀랐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마 그 기대 심리 원전 협력 방안, 그 기대 심리하고 조선주 이제 협력 방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지금 논의되고 있을 거로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원래는 이제 주식 투자는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그게
나오면은 주가가 떨어질지 이제 추가 상승을 할지는 지켜봐야지 알겠죠, 이제. 그러니까는 일단은 내일 정상회담이 있는 거죠. 내일 아침에 우리 시간으로. 그러니까는 시장 전체적으로는 오늘 이제 매수 주체를 이렇게 보면 이게 떨어졌을 때도 역시 매수 주체는 기관이거든요, 기관. 그러니까 외국인이 이제 매도를 하면서 그때 이제 급락을 했던 건데 그때도 적극적으로 매수했던 부분이 이제 기관이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다 급등을 했는데 양시장 전부 다 개인 투자자들 빼고 시장 참여자들이 전부 다 매수했어요. 기관, 외국인, 금융투자, 또 연기금조차도 그쪽에서 이렇게 매수를 했다는 것은 시장을 단기적으로 우호적으로 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크게 나쁘진 않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원전 확대 정책 가지고 해서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데 한국 원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실제 수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그러고서 실질적으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뭐 바닥에서 엄청 많이 올라왔지만은 수주가 앞으로 2030년이 수주 피크지 않느냐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 지난해보다는 벌써 10배 정도 수출량이 늘은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떨어졌다가도 이게 상승을 하는데 추가 상승을 할지는 이제 지켜봐야죠, 이제.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참고로 할 거는 기관 외국인도 있죠. 요즘에는 단기 매매에 치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이 과거 같은 경우는 이게 중장기 투자로 해서 쭉 매수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 지수가 이제 3,200포인트 있죠. 여기에서는 단기 매매에 치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떨어지든가 뭐 올라가고 개인 투자가들이 들어오면은 그냥 매도를 쳐버리고 그리고 지수가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매도하면 매수를 하고 그러니까 엇박자로 해가지고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는 계속 순매수 지속적으로 왔는데 지수 3,000포인트 넘어서 붙어 있죠. 3,100포인트 넘어서부터는 거의 단기 매매에 치중해가지고 사고팔고가 빈번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했다고 그래서 믿을 것도 아니고 기관 투자가가 뭐 매수했다 그래서 앞으로 쭉 가겠네. 그렇게 믿을 것도 아니거든요. 포지션이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면 뭐 하루에도 그냥 수천억씩 매도하고 그러니까는 시장 등을 일단은 근데 이제 장기 투자하는 거 있죠. 그거는 일단은 끝나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장기 투자는.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장기 투자해서 큰 수익을 내는 그 장은 일단 일단락이 됐고 아까 두산에너빌리티처럼 이 대형주라고 하더라도 떨어질 때 매수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남은 한 10%, 20% 수익이 나면 또 일정 부분 매도하는 전략이 맞지 않나 싶은 거예요. 다른 종목 보면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러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보면 고점에서는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60일 지지선도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더니만 또 이틀 동안 또 크게 올랐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뭐 믿을 건 아니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는 뭐 이때만 해도 이제 나왔던 게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나중에 영업이익률이 낮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도 더 크지 않느냐 그랬는데 이렇게 급락을 했던 거는 이제 뭐냐면 HBM에 관한 이제 우려가 조금 생긴 거예요. HBM. 그러다 보니까는 급락했다가 또 이제 하루 이틀 또 급등을 하고. 그래서 대형주도 이렇게 변동성이 엄청 심하기 때문에 시장에 나오는 뉴스 있잖아요. 네. 또는 분석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시고서 투자에 활용해야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리고 그러면 조선은요? 조선은 뭐 요번에도 조선 협력 방안이 있잖아요. 이것도 보세요. 여기가 고점인데 거의 고점 근처까지 올라왔어요. 네. 엄청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 그때 지수 급락하던 날에 60일선까지 이렇게 낮게 떨어지더니만은 뭐 4일 정도 지수 급등을 하면서 요번에 한미 정상회담 기대 심리로 해가지고 다시 급등을 해서 정고점 근처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는 대형주도 항상 이런 변동성이 되게 크다는 거 조심해서 하시고 여기 보면 제가 HJ중공업 말씀을 드리거든요. 한번 보세요. 이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경고가 붙어서 이렇게 급등을 했다고요. 요거는 이제 군함, 미군 함정 있잖아요. 그거 수리에 대한 수혜를 받지 않느냐 그래가지고서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이 깨고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에 바닥에서는 벌써 20% 정도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대형주라고 해도 조선주 같은 경우도 쭉 가지는 않고 조선 기자재 업종 그 종목 중에서 쭉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또 이런 거는 많이 이렇게 화면에 비추잖아요. 그러면 이제 떨어질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 일승이라고 그런 종목은 이거는 이제 꼭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니까는 그냥 예시를. 그래서 저한테 나중에 뭐 혹시 높이 사시고서 떨어지면 저 원망하시면 안 돼요. 네. 참고로만 하시고 이날 상한가까지 갔다가 여기 떨어진 종목이거든요. 이런 날에는 그냥 60일, 120일선이 있으니까는 LNG 있잖아요. 네. 그 미국에 요번에 우리가 관세 협정하면서 연간 그 미국의 LNG를 그 수입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날 급등을 했다가 여기서 급락을 해가지고 엄청 고점 대비 엄청 떨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신고점이죠. 신고점. 조선 기자재 업종들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게 전부 다 처음에 그 올 봄에 2분기 때 지수가 상승할 때는 이제 같이 움직일 때가 많거든요. 조방원하고 그럴 때. 근데 그 다음에는 일단은 섹터별로 각계약진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각계약진. 그래서 개별 종목의 이슈를 잘 살펴보고서 이렇게 이제 정별이긴 정별인데 급등했다가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60일선, 120일선 기술적 분석도 좀 살펴보고 이럴 때만 매수했어도 수익률이 꽤 괜찮죠. 그렇죠? 뭐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조선은 아직 앞으로 좀 더 간다고 보시나요? 예. 그러니까 종목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도 저점에서는 이제 만약에 주가가 계속 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는 일부 종목, 그 떨어지는 종목이 있으면 추격해서 매수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방산은요? 방산주가 종전 협상의 외부 변수로 주가가 흔들리고 있는데 투자 매력도 여전히 유효할까요? 종목에 따라서 좀 다르죠. 그러니까는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는 고평가됐다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급락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닥에서 3일 동안에 많이 올라왔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요번에 그 우크라이나하고 그때 푸틴하고 정상회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급락을 했었는데 지금 미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협상 얘기가 쑥 들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재건주들은 오히려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지금 바닥에서 다시 또 이제 급등세거든요. 급등세.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아무튼 그 뉴스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 이 유럽도 그렇고 전 세계가 자주국방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방위비 부담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국의 그 방위비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K방산이 괜찮지 않을까 싶으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떨어질 때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도 역시 이런 데서 저점에서는 매수해도 무방하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많이 떨어질 때는 이게 이제 그거를 구분하는 그 기준이 시장이 이제 버리는 장이냐, 그러니까 폭락하고 급락하는 장이냐, 아니면은 많이 올라왔지만 쉬었다가 또 추가 상승할 수 있나, 이제 그거에 따라서 판단이 틀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장이 우호적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걸 조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저점에서는 매수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근데 국내 방산기업도 주가 수익 비율 퍼가 글로벌 1위 로키드 마틴이 더 높다는 고평가 지적도 있는데 K방산 밸류에이션이 지금 적절한 걸까요? 그거는 이제 그 앞으로 계속 돈을 벌어야죠. 그래서 선반영돼서 너무 많이 올라간 부분은 있어요.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20만 원이 넘었다가 지금 18만 원 하는데 너무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종목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쨌든 많이 올라갔을 때 아까 LIG 넥스원 같은 경우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가가 낮아지면 퍼나 이런 것도 다 낮아지잖아요. 그죠? 많이 떨어지면.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는 고평가됐다 그러는데 여기 고점에서 벌써 20% 정도 떨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그게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지금 조선, 방산, 원전 봤는데 이 상반기 주조주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다 이때 조정을 받고 반등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러면 이 세 개 다가 지금 앞으로 하반기 9월에서 12월에 반등을 다 같이 이어가는 걸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장이 하반기에 계속 좋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일단은 기술주들이 너무 고평가됐다라는 거 하나 하고 앞으로 관세가 현상화되면서 시장이 우호적이지는 않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맞물려서 우리 국내 시장도 역시 이제 허니문 랠리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도 이제 한미 정상회담 그 이슈로 해서 올라가는데 결국에 기업들이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을까? 그거는 좀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지수가 계속해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한적으로 정고점을 뚫고서 올라가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게 올라가면 벌써 이제 그때 고평가 때문에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여기까지 떨어진 거는 이제 고평가 때문에 떨어진 거고 횡보하다가 추가로 떨어진 거는 그 우크라이나 휴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떨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는 우크라이나 아직도 계속 말도 없고 또 러시아에서 적극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수 반등이 일어나면서 같이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에서처럼 쭉 갈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어려워요. 저도. 그러니까 그냥 웬만큼 저점이면은 그냥 사고 지수에 맞춰가지고 지수가 추가 상승할 것 같으면 좀 가만히 기다려보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또 매도해야 되고 그런 거죠. 자, 그러면 9월에서 12월에는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유망 섹터 뭘로 봐야 되는 걸까요? 유망 섹터가 따로 있는 건 없어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는 일단은 이제 하반기는 조금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이제 기본이고 거기에다가 중국 관련 엔터주 같은 경우도 조금 괜찮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는 그것도 일부 종목에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떤 종목을 특정 잡아서 이 종목이 괜찮다 그러는 섹터는 없을 거로 보거든요. 제가 전체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반도체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섹터가 상반기처럼 큰 시세를 내주는 섹터는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근데 중국 관련 엔터는 왜 좋게 보시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한한령도 있고 그것도 전제 조건이 있어요. 다 전제 조건이. 종목이든 섹터든 어느 정도 떨어져 있을 때 가능성이 있는 거고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한한령 요번에도 K-팝 관련 아이돌 그룹이 9년 만에 중국에서 단독 콘서트를 했었잖아요. 공연을. 그거가 이제 서서히 어떤 기대심리가 있다 보니까는 엔터주가 그래서 요번에 어느 정도 올라왔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다시 떨어지고 그러면 그쪽에서 어느 정도 조금 수익이 나지 않을까 싶은 거지. 상반기 때처럼 어떤 섹터에서 크게 올라갈 섹터는 없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9월부터 중국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 허용하기로 결정했고 10월 에이펙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있는데 수혜주가 기대되는 섹터는 엔터로 보면 되는 걸까요? 엔터 그리고 원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카지노도 있고 화장품, 있고, 카지노, 여행주 그런 것도 있는데 여행주만 하더라도 그 뉴스가 나오는 날에 시간에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렇지만은 본장에서는 급등을 했다가 흐지부지 하면서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시장에 선반영이 되면 크게 지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보면 되죠. 요즘에 K뷰티 계속해서 인기 얻고 있는데 피부 미용기기라든가 이제 화장품 쪽들 이쪽에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더 갈까요? 아니요, 되게 어려워요. 그것도 그 일부 종목들은 그 화장품주들이 지난번에 실적도 괜찮게 나왔는데도 급락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전체로 한 묶음으로 보면 안 되고 그 개별 종목 있죠. 그것도 이제 많이 떨어진 상태, 기술적으로 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해야지. 그 잘못하면은 고점에서 물리면 크게 고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괜찮더라고요. 이런 거는 그래프가 상당히 21선을 밑으로 해서 견조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보면은 이게 돈도 많이 벌고 그래가지고 엄청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떤 섹터가 다 좋고 그런 경우는 상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는 화장품주도 그렇고 엔터주도 그렇고 그러니까 종목별로 이 미용기 화장품 그쪽 관련 주식이거든요.
그런데 엄청 여기 올라갈 때는 좋았죠. 올라갈 때는 뭐 6만 원도 넘고 그래서 되게 좋았다 그러는데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한 이 정도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주봉을 보면 전에도 그랬거든요.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또 떨어졌죠. 그러니까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이게 주봉을 네. 보면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화장품주가 단순하게 얘기하면 안 되고 괜찮은 종목도 있고 이런 경우도 한국 화장품 대표적으로 화장품주인데 이것도 고점 대비해서는 한 20%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그것도 보세요. 이것도. 한국 화장품 다 좋은 주식인데 다 하는데 지금도 별로 그래프도 안 좋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20% 정도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ABCNC만 그래프가 괜찮고 나머지들은 그러니까는 어떤 섹터가 뭐 좋다 그렇게 분석을 할 것도 아니고 섹터 내에서도 아주 첨예하게 달라지니까는 투자를 선택해서 잘하셔야 되고 엔터주들도 하이브 같은 거는 지금 요때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거예요. 요 때가 이제 세무조사 받을 때였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압수수색으로 받아 25만 원 했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되게 좋은데 여기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죠. 뭐 조금 더 추가적으로 그래프도 좋고 그래서 이것도 종목에 따라서 SM 같은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SM은 조금 이제 이건 소폭 그래서 종목마다 다 제각기이기 때문에 잘 보시고서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화장품의 대장주라 하죠. APR은요? 그것도 원래 달만가 뭐 있었죠. 달마. 그거 한번 좀. 탈바 글로벌. 탈바 글로벌은 좀 많이 빠졌네. 여기서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겁나죠. 그러니까는 실적이 한번 저렇게 이제 많이 올라간 거, APR처럼 그런 것처럼 많이 올라온 게 실적이 둔화된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은 급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거든요. 상당히 견조하게 많이 올라왔는데, 근데 모르죠. 이제 이게 고점에서는 보유하고 계신 분은 뭐 팔 필요는 없는데, 신규 진입하기는 좀 불편하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직은 견조한데, 그러니까 가격이 싼 것 중에서는 보니까 아까 에블CNC 그게 제일 좋아 보이고 이런 것들은 일단은 이제 그게 다 반영이 돼서 지금 높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런 것들도 이렇게 이제 조금이라도 저점에 있을 때 있잖아요. 21선을 지금 훼손을 안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외부적인 뭐에 의해서 21선까지 밀릴 때 이제 매수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게 21선까지 좀 떨어졌을 때 매수하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아마 비싸게 사지 말라는 건데. 그렇죠. 근데 21선까지 떨어지는 주식이 수없이 많을 거란 말이죠. 아니, 21선까지 떨어지는 주식 중에 어떤 걸 사고. 아니지. 네. 이 종목에 한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왜 괜찮은 거예요? 아니 21선을 안 깨니까는. 안 깨니까. 아까 화장품주 실적이 좋을 거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다른 것들보다는 이거는 21선을 안 깨니까. 21선까지. 열흘 전에만 해도 21선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럴 때 매수하라 그런 얘기고 오늘처럼 이렇게 장 때 윗골에 달렸을 때 이렇게 높은 가격에 사지 말라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서 뭐 여러 가지 산업인데 AI 반도체라든가 조선, 방산, K 콘텐츠가 있는데 가장 성장 전제력이 가장 큰 분야는 어딜까요? 원래는 뭐 조선, 방산, K 콘텐츠, 방산. AI 반도체. AI 반도체.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 좋아요, 다. 다 좋고 그러니까 국정과제로 선정을 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는 거기 국정과제로 선정하시는 사람이 뭐 이것저것 조사를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는 다 조사를 해서 다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미리 선반영돼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고 우리만 그거를 키운다고 해가지고 그게 잘 크고 산업이 이렇게 번창하면 좋은데 글로벌 안에서 이렇게 경쟁하면서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글로벌 시장 자체도 우호적이어야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아쉬운 거는 이제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HBM 요번에 키움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온 게 지금은 이 공급자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자가 부족하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HBM 가격이 고공인데 당장 2026년 내년부터는 이제 그게 바뀐다는 거예요. 역전이 된다는 거. 그러면 공급자가 많아지고 수요자가 이제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HBM 가격이 떨어질 거죠. 그러면 HBM 칩, AI 칩의
그 업체들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별로 덜 좋아질 거란 얘기죠. 그것 때문에 이제 하이닉스가 요번에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시장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염려스러운 거는 그 챗GPT CEO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며칠 전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AI가 시장이 확장되는 거는 많고 그러는데 AI에 참여하는 기업들 중에서 90% 이상이 수익이 제대로 돈을 제대로 못 벌 거다. 그런 발표를 했거든. 그래가지고서 AI 업체들이 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뭘 하는 거는 좋지만은 전부 다 거기에서 그러면 뭐 기업들이 다 돈을 잘 벌고 그러면 좋죠. 네. 그렇지만 이제 경쟁이 치열해서 우호적이지만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주가를 미리 뭐 예측해서 어디가 좋고 그런 거는 떠나가지고 그냥 조금 냉정하고 냉철하게 이렇게 봐서 그때 나오는 쪽에 이제 그 리포터 나오고 기업들 실적 나오는 거에 봐서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SK하이닉스 차트처럼 AI 거품론이 좀 부상하면서 SK하이닉스 등 관련 주가가 조정을 좀 겪었는데 현재 AI 반도체 시장의 그럼 버블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미국에서 계속해서 경고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맞는 말이고 일견 맞는 말. AI 시장이 확장되는 건 맞거든요. 맞죠. 그런데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큰 수익을 나기는 너무 그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렵지 않느냐 그런 거를 이제 우려하는 거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밖에서 생산된 반도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국내 반도체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부정적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거는 인텔의 10% 지분을 미국 정부가 확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미국 반도체를 자립하겠다 그런 얘기죠. 자립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보호막, 산업보호막을 이렇게 치는 거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뭐 그 해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물론 현지 공장도 있고 그러겠지만은 조금 이제 불리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 근데 그거는 뭐 예견했던 거라. 말씀하신 대로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하는 등 이 반도체 산업에 직접 개입하는 이 정부의 시장 개입이 반도체 산업 생태계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이제 또 기업들은 다 대처하고 그럴 테니까는 지켜봐야죠. 그리고 상반기에 SK하이닉스에 우리가 굉장히 관심이 쏠렸었는데 요즘에 삼성전자로 굉장히 옮겨가고 있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3전 매수, 하이닉스 매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이닉스 차트는 지금 이렇게 되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요? 괜찮긴 괜찮아서 아직은 견조하게 이렇게 있죠. 근데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치지를 치고 올라가지를 못하잖아요. 그게 조금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타이밍을 조금 놓치지 않았나. 그래도 바닥에서는 꾸역꾸역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뭐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격은 15,000원 오른 거죠. 15,000원 올랐어도 많이 올랐어요. 그게 바닥 대비해서 40%가 올랐는데 51,000원이라고 하면은 제일 바닥이 49,900원. 작년 11월이네요. 그러니까는 5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40% 올랐으면 엄청 많이 올라온 거죠. 문제는 이제 하이닉스는 그 몇 배로 가서 요거는 저도 좀 안타까운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뭐 이게 8만 전자까지만 올라가도 지수도 아마 한 3,500포인트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코스피 지수가. 그게 이제 요번에 HBM4가 테스트에 합격했다는 뉴스로 인해 가지고 이제 급등한 부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테슬라의 그 이제 수조 원 파운드리 납품하는 게 그 실질적으로는 뭐 수배라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직접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게 지속이 되는데도 그래도 이게 치지 못하는 게 조금 안타깝죠. 보면 애플, 테슬라 같은 거 이런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 파운드리 수주와 관련해서 이 삼성전자가 수주를 하게 됨으로써 최대 수혜를 받는 곳은 어딜까요? 결국에 삼성전자죠. 삼성전자의 또 벤더 회사들이. 근데 그것들은 어려워요. 그거는 쏠림 현상이 지속성이 없어가지고 그 이제 여러 밴드 업체들이 있잖아요. 지금 말한 것처럼 소부장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 뉴스에 따라서 거의 그 지속 상승하는 경우가 조금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올라가고
급등을 하고 후속적으로 쭉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런 종목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불편해요. 그건 말씀드리기도 불편하고 저 역시 찾아봤는데 그 후속적으로 지속 상승이 거의 없더라고요. 자, 골드만삭스는 근데 또 HBM 시장의 공급가인가 가격 하락을 이제 얼마 전에 지난달에 경고했었는데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 독주가 그럼 끝날 가능성은 어느 정도? SK하이닉스가 가진 가장 큰 리스크는 뭘까요? 하이닉스의 리스크가 그거죠, 이제. 네. 그 독주 체제가 무너지지 않느냐, 이제 그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가격도 역시 내년부터 그래서 HBM 가격이 일부에서는 한 15% 정도 하락하는 거로 네.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 이익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래서 주가가 지금 이렇게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진 그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지금 5만 원이 떨어졌으니까는 10 몇 프로 떨어진 거죠, 고점 대비. 물론 저점 대비해서는 아직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건데 결국에 이제 그것도 또 내년에 돼 봐야지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주식 시장은 선반영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네. 이제 떨어질 때 그게 급락하는 건 아니고 완만하게 떨어지고 현실적으로 그때 가서 보면 아 실적이 둔화되고 있다 그러면 벌써 주가는 많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리미리 빨리빨리 움직이다 보니까는 그래서 과거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채널에 이제 이런 채널도 나오고 제가 인터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측이라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측이라는 게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 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장도 그렇고 그날 새벽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정보에 따라서 너무 급등락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측이 무의미한 거예요. 가격이 그 완만하고 이렇게 주가라는 것도 완만하게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정보라는 게 동시다발로 그 SNS나 그 모바일이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매체를 통해서 동시다발로 모든 투자자들한테 이게 직격해서 이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는 뭐 한 달 뒤, 두 달 뒤에 분석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미국의 전문가들도 매 시간 달라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러니까 주가의 변동성이 많이 크다 보니까는 그래서 참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많이 쉽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뭘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그때 나오는 거에 따라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거예요. 교수님 이번 달 말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온다는데 이게 국내 반도체 기업의 분기점이 될 텐데 엔비디아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보다 좋게 나올까요? 이게 꺾이면 참 좋을 수가 있겠죠. 좋을 수. 늘 좋았는데 좋았는데도 우리가 과거에 지금 이제 믿을 만한 거는 그거예요. 우리 원래 엔비디아가 지난해 같은 경우도 150불일 때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락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도 훨씬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늘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무의미한 거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떠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너무 유동성이 넘치다 보니까는 고평가가 됐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어쨌든 양적 팽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거기에 걸맞다 보니까는 그래서 주식 시장의 어떤 가격이라는 것도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남 아파트 값이 터무니없이 비싸잖아요. 터무니없이 비싼데 그거를 그냥 당연시 여긴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는 엔비디아도 그 100불 밑에까지 떨어졌다가 180불이 넘게 올라왔다가 지금 이제 177불 뭐 그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실적이라는 게 계속 이제 나빠진다든가 그러면은 주가가 계속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럴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럴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실적이 나쁘게 나와서 혹시 떨어지면 또 매수하는 거고. 뭐 이제 그런 식의 대응이 맞지 않나 싶은 거예요. 양적 팽창으로 가치 평가를 넘어서는 정도로 가격이 올라가 버리고 있다. 네,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미국 시장 우리가 버블이라는 소리를 한 게 한참 됐거든요. 한참 됐죠. 그러니까 그건데도 불구하고 지수는 계속해서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 아파트 값 지금은 뭐 어쨌든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설명? 그렇죠. 이 6.27 대책 이후에도 물론 일부 단지, 일부 아파트긴 하지만 실거래가가 높게 찍히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상품 가격이 있죠.
원래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폭락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그 비트코인도 필요도 없고 그러는데 뭐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가고 갈수록 전망이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간다는 예측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는 이성적인 어떤 우리가 과거의 기준을 가지고서 상품 가격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기가 지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에 맞춰서 투자를 하고 그러는 게 맞지 않나 싶은 거예요. 저도 뭐 회장님 말씀처럼 사실 강남 아파트의 가치에 대해서는 이게 말이 되냐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 아는 전문가가 이 얘기를 해주는 게 되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명품도 뭐 샤넬이라든가 디올이라든가 에르메스는 가격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어쨌든 특히 한국에서는 계속해서 더 사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또 그분이 해주신 그 다음 얘기 되게 와닿는 게 어쨌든 명품은 찍어낼 수 있다. 근데 강남의 집은 찍어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사람은 어쨌든 많고 거기 공급은 너무나도 아무리 공급하려고 해도 어쨌든 땅 자체가 제한적이니까 이거는 오르는 게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좀 그 뒷말에는 좀 공감이 가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남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쉽지 않겠죠. 쉽지 않지. 인프라 투자된 게 많이 있다 보니까는 답답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비트코인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막 얘기 들어보면 회장님은 비트코인 가격도 강남 집값도 납득은 안 되시는. 납득이 안 되는 것과 오르는 건 또 다른 거니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주식 가격도 그게 납득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PER이 뭐 얼마고 얼마 이상은 고평가고 그러는데 미국의 그 빅테크 업체들은 전부 다 퍼가 30이 넘거든요. 거의 대부분. 뭐 그러니까는 그거를 굳이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엔비디아만 해도 퍼가 얼마나 높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시세 우리가 예측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싸게 살려고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시장이 있는 대로 이렇게 보고 그래서 시세를 즐겨라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자, 그리고 자동차 세트 좀 여쭤보면 9월에서 12월에는 현대차 기아가 좋을 것이다 얘기하시는 분도 요즘에 소수 의견이지만 별로 안 올랐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보면 현대차만 해도 지금 관세로 인해 가지고 요번에 엊그제 뉴스로도 나온 거거든요. 전분기 대비 지금 80%인가 줄었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참 어렵잖아요. 근데 주가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최근에는 어쨌든 오르고 있죠. 어쨌든 이것도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경기 전체가 나쁘고 기업들 수출이 제대로 안 되는데 주가는 우리가 지금 3,200이고 그것도 안 맞는 거고. 그 요번에 또 노란봉투법인가 뭐 그게 이제 아직 그 통과가 돼서 유예 기간이 6개월이 남았지만은 대표적으로 그 강성 노조가 있는 데가 이제 이 현대차 같은 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면 그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을 건데 그래도 주가가 견조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과거에 이제 돈을 많이 벌었죠. 이제 지난해도 많이 그렇고 올해도 상반기까지 실적이 괜찮고 그래서 그러는데 그래도 선뜻 그 투자하기는 조금 불편하긴 해요. 지수가 견조하니까 기아도 비슷하네요. 뭐. 똑같아요. 그죠? 같은 회사니까. 똑같아요. 네. 같은 회사니까. 기아는 제가 원체 좋아하는 회사인데 배당도 많이 하고. 근데 제 기아 앞으로 엄청 좋게 보시는 건 또 아닌 건가 보네요. 그 엄청 좋게 볼 것도 없죠. 그냥 저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혹시 떨어지면 사고. 최근에 몇 개월 전부터 이제 2차 전지 주가가 그래도 좀 반등한 거죠. 중국 많이 CATL 리튬 생산 중단 소식에 반등했는데 이게 단기 호재로 봐야 될까요? 뭐 구조적인 실적 개선 신호탄으로 이제 2차 전지 좋아진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단기 호재로 보거든요. 저는 에코프로 BL 단기 호재로 봐요. 단기 호재로 보는데 저 고점에서는 이렇게 밀렸는데 오늘도 소폭 다 올랐어요. 단기 호재로 보는데 이제 구조적으로는 과거처럼 그렇게 크게 돈 벌기가 어렵죠. 이게 이제 LG엔솔 같은 경우, 그 경우도 이제 많이 올라오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2차 전지는 조금, 요번에 이제 전기차가 지금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캐즘 현상을 뛰어넘어서 그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돼서 최악은 벗어난 거죠, 전부 다들. 그런데 앞으로 과거처럼 그렇게 큰 돈 벌기는 구조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제. 그건 뭐 잘 아시다시피 일단은
중국 쪽에 그 2차 전지가 네. 많이 채택이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시장 점유율도 과거처럼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중국에 밀려가지고서 많이 깎아먹고. 근데 아무튼 ESS 쪽에 이렇게 진출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거기서 수익이 나고 그러면은 최악은 벗어났고 기술적으로도 최악은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수가 안 밀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2차 전지하고 이제 반도체하고 제반 그 대형주들이 다 올라가니까는 그렇게 떨어질 요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지수가 안 밀리는 요인도 있어요. 추세적으로 쉬었다가 하고 쉬었다가 하는데 그 강도가 조금 약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전에처럼 세게 갈 수는 없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가시적으로 실적이 많이 좋아지는 종목은 올라갈 수 있겠죠. 네. LG엔솔 한번 볼까요? LG엔솔. 예, 여기에서는 그 급등을 한 모양새가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고점이다 보니까 조금 둔화되는 현상이 있고 많이 안 떨어질 거로 봐요. 개별주성 이제 작은 스몰캡에 있는 것들 중에서는 일부 많이 올라간 종목도 있거든요. 그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세비캠 이거는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네. 바닥 대비해서 그러다가 이제 이게 오름세가 꺾인 거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받으면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게 종목에 따라서 지금 일단 고점은 친 거거든요, 이것도. 네. 네, 그래서 추가 상승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바닥 대비해서는 많이 왔는데. 그러니까 조금 늦었죠, 이제. 처음 요럴 때, 처음 이렇게 폴 때 그리고 요럴 때 있잖아요. 네. 요럴 때 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고점인데 일단은 고점이고서 떨어지는 거고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망하고 분석하기는 조금 애매한 거죠. 포스코홀딩스도 예. 근데 이 추가는 잘 안 밀리잖아요. 여기선 급등했다가. 네. 예, 그러니까 여기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 그러니까는 지난달에 쉬었잖아요. 휴가를 가느라고. 회장이 휴가 가셔서 그 사이에 이제 이런 벌어진 거라 지금 질문을 하니까 다 늦은 거지. 다음 주부터 휴가를 안 보내드려야 되나요? 네이버, 카카오, 인터섹트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올랐다가 뭐 지금은 이게 사도 되네, 지금은. 왜 이렇게 이건 스테이블 코인이랑 뭐 관련 여러 가지 정부의 그런 것도 오른 거 같고 이제 다 왜 이슈. 이렇게 그때 여기 출신이 장관되고 막 그래가지고서 급등을 그렇죠. 했잖아요. 수석도 되고 네이버 수석이 막 그러니까 이제 다 이슈가 다 사라진 거야. 차라리 지금 사면 괜찮겠네. 그죠? 별로 이게 없고. 네.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카카오페이도 카카오는 그래도 괜찮네요. 조금 좀 낫네. 카카오페이는 이거는 이제 떨어졌고. 이거는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거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가지고서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네.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식들이 고점 대비 거의 뭐 40% 떨어진 네. 종목도 있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국내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들도 지지부진해요. 그러니까 오름폭이 작으니까 이런 거는 먹기가 어렵고 그 수익 내려고 그러면 아주 바닥권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 이제 소폭 수익이 날 수가 있어요. 한 20%. 그게 지금은 장이 소강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큰 수익 내기가 어려워요, 되게. 그래서 한 10% 바닥 대비해서 한 20%면 크게 수익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이제 우리가 3분기, 4분기 있잖아요. 그래서 2분기에 큰 수익이 났기 때문에 3분기, 4분기 때는 전체적으로 좀 지키는 있죠. 수익 난 거 까먹지 않고 한 5%, 10%만 나도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짧게 매매하는 게 전체적으로 맞지 않나 싶어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네. 자, 그리고 벌써 이제 8월 말이니까 곧 있으면 이제 사실은 지금 아직 여전히 덥긴 하지만 여기서 한 2주만 지나면 조금씩 이제 바람 꺾이고 이제 좀 더 지나면 찬바람 들어온단 말이죠.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라는 경험이 있는데 불확실히 커지는 시장 상황에서 안정적인 고배당주 투자의 매력과 유의점 뭐라고 보시나요? 원래는 이제 배당주가 좋은데 요즘은 분기 배당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조금 희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당 ETF 같은 경우 있잖아요. 배당주 ETF 같은 경우. 어려우면 이제 그런 거에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종목을 실질적으로 고르기가 어려울 때. 그러면 요즘에 광고하는 거 보면 월배당 ETF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기 배당도 많이 있고. 그래서 굳이 뭐 우리가 전통적인 그 배당주들이 있잖아요. 네네. KTNG라든가 뭐 통신주 같은 경우, KT 같은 것도 이제 배당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과거하고 다른 게 이 4분기 때 결산기 때 이제 배당을 받으려고 할 게 아니고 분기 배당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걸 잘 활용을 하시면 그렇게 충분히 리스크가 커버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전에는 그 배당주 투자를 하다 보면
배당은 받고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세 차익도 좀 나고 그래야 되는데 네. 차라리 그 배당주 ETF 같은 경우 있죠. 그거 잘 골라서 하는 게 훨씬 좀 편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예. 근데 단순히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보다 배당 성향을 개선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더 주목받고 그렇죠. 있다는데 좋은 배당주를 고르는 기준은 그거는 이제 일단 실적이 좋아야 되고 그 기업 자체가 배당하려는 의지가 좀 강해야죠. 그러니까 배당을 늘려줘야지. 그 과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돈을 벌면 돈을 쟁겨놨다가 재투자하는 데 많이 썼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 이제 배당을 많이 늘리려는 정책, 다시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장사들 자사주 소각을 한다든가 주식 가치를 이제 높이려는 그 성향이 그래서 배당을 하려고 자꾸 많이 애를 써요, 기업들도. 그러다 보니까는 전년도 그 배당 높은 종목 뭐 이래가지고서 우리가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쭉 나오니까는 그 어렵지 않게 이제 그런 종목들을 체킹을 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기업이 돈을 계속해서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배당도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언급한 것처럼 KT 같은 경우 또 KTNG, KT 이런 데는 배당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KT 한지 차트 한번 꽤 오래됐네. 어우. 이런 경우는 뭐 괜찮죠. KTNG는 전통적인 배당주고 주식도 많이 올랐네요, 가격이. 요거는 이제 정부 정책에 맞춰서 이렇게 일봉을 봐야지, 일봉. 주봉을 봐. 꾸준히 올라간 거죠, 이거. 예, 주봉을 보니까 아주 엄청 많이 올랐는데. KT도 고배당주거든요. 5만 5천 원이면 상당히 자리가 좋네요, 지금도. 이거 과거에는 경기 방어주라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실적도 좋고 그래가지고 엄청 많이 올랐어요, 우리가. 주봉 보면 3만 원대 있던 3만 몇천 원 했던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봉인데요. 꾸준히 많이. 이런 주식이 장기 투자에 맞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사실 KT에서 인턴십을 한 적이 있어요. 장기 투자 얘기해 주셔서 제가 2010년도에 KT에서 인턴십을 했거든요. 제가 방금 차트를 보면서 왜 놀랐냐면 올라서 5만 5천 원이잖아요. 그때 5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진짜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되는 게 이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보면 장기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종목인데 이게 안전한 시점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지금은 일봉으로 봤을 때 괜찮다는 의미이신 건지 어떤 의미일까요? 왜냐면 제가 그 당시 KT 인터십 할 때 5만 원 KT 했는데 10년 동안 안 오른 거. 그렇게 따지면요. 나는 그 주식을 오래 했잖아요. 네네. 옛날에 망하고 없어진 회사도 많을 뿐더러 오래된 회사들 중에서 지금은 거의 좀비 기업인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안 되고 그 벌써 10년 동안에 15년 전입니다. 그러니까는 우여곡절이 많이 있잖아요. 우여곡절. 그래서 지금은 사회가 조금 더 이게 주식 시장도 많이 정형화되고 좋아졌고 투자자들뿐만이 아니라 기업 자체도 투자자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진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는 지금 입장에서는 괜찮고 앞으로도 괜찮다는 얘기죠. 이제 시대가 앞으로 그 과거 그 전에 불과 몇 년 전에만 해도 그 사기치는 이 투자자들 많이 있어요. 기업도 사기치는 그 대표가 횡령하고 막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이 있었고, 심지어 SK텔레콤 얼마 전에만 해도 해킹 당해가지고서 그러니까요. 그 투자자들 그 정보가 다 날아갔잖아요. 진짜 기업 궁금해지네. SK텔레콤 차트는 지금 어떤지. 바닥은 찍었다가 살짝 반등한 상태네요. 그때가 여기 때인가 보죠. 그때 샀으면 그것도 많이 먹었네요, 그죠? 그러니까는 지금은 그 말씀은 잘해주셨는데 이제 시대가 달라졌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대가 다른 게 빨라요, 너무. 그러니까는 1, 2년 사이에 시대가 달라진 거고 몇 달 사이에 달라졌잖아요. 몇 달 사이에 달라진 거고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늘 이렇게 이제 상승, 하락을 이렇게 반복하는데 거기에서 살아남는 시대에 맞춰서 살아남는 기업이 있고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고 퇴출되는 기업이 있고. 자, 지금 시대 얘기해 주셔서 그럼 회장님이 주간 시작에 시대 중심주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게 결국엔 보면 이제 살아남으려면 그 산업이든 그 회사든 성장을 해야지 살아남을 텐데. 그렇죠. 당연하죠. 앞으로 살아남은 시대의 핵심 섹터는 뭐 한 세 개의 손가락 꼽는다면 뭐가 해당이 될까요? 결국에는 반도체는 부침이 있더라도 무조건 살아남는 거고. 그렇죠. 그거는 무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반도체, 자동차
자동차는 진화를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현대기아잖아요. 그 현대차가 내연기관 위주로 하다가 전기차로 해가지고서 거기에서 또 살아남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기업이 계속해서 변화를 한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면 두 개는 아마 영원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두 개. 일단은 두 개.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자동차. 그거는 이제 영원하지 않을까 싶은 거고, 그 다음에 뭐 AI 전문으로 하는 기업도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그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으니까는 아무튼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는 부침이 심하죠. 이제 부침이. 조선 같은 경우는 부침이 심하고, 방산이나 뭐 이런 것들도 지금은 일단은 이렇게 많이 떠 있지만은 저쪽도 계속 진화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게 세계가 전부 다 분쟁 우려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정의라는 것도 있고 도덕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그게 없어요. 힘센 놈이 최고예요. 돈 많은 놈이 최고고. 과거에 정의랑 도덕이 있었죠. 아, 저 얼마 전에 깨달은 건데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만나서 제가 대구에 갈 일이 요즘 많이 생겨가지고 그 혼자 숙소에 묵으면 심심하잖아요. 친구 대구 고향 친구 불러서 같이 맥주 한잔 마시고 보내고 이제 자거든요. 옛날 이제 저는 1982년도에 태어났어요. 그때 홍콩 영화가 되게 유명했잖아요. 홍콩 음악이나 옛날 음악 들었었는데 옛날에 홍콩 영화 보면 되게 우정을 다룬 영화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쵸. 뭐 주윤발, 뭐 주성치, 막 총 쏘고 영웅 본색. 요즘에 우정을 다룬 영화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의나 도덕이나 뭐 이런 거는 다 저리 가라는 거고, 그러니까. 힘센 놈이 최고인 거예요. 그죠? 세계도 그렇고. 트럼프의 정치도 그렇죠. 그런 거죠. 관세 정책도. 맞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힘센 놈이 최고고, 거기에 다 그 눈치 봐야 되고, 그런 세상인데, 앞으로 그게 더 극렬해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몇 놈만 없으면 조용해질 것 같은 이런 용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참 보면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참 어렵죠. 어려워. 그래서 서민들이 어렵고 힘없는 사람들이 어렵고. 제약바이오 섹터의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바이오로직은 이 가격이 요번에 인적 분할이 있죠. 그래서 삼성 바이오 스페이스 그거로 이렇게 갈라져 나오는데 지금 가격은 괜찮다고 보거든요. 지금 가격은 괜찮고 이평선과 뭐 차트 거의 다 만났네요, 진짜. 그래서 100만 원 선은 유지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100만 원 살짝 깨진 적이 있는데 요때 그래서 그런데 이제 99만 원 하다가 그냥 다시 100만 원 초반은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는 옛날에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게 이평선 위에서 떨어질 때 이렇게 차트랑 비슷하게 모이다가 여기 그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 붙으면 그때가 이제 사야 되는 신호다. 뭐 그런 얘기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체 실적이 좋고 바이오 제조죠. 일종의 바이오 파운드리죠. 제조. 그러니까는 위탁을 받아서 이제 생산해내는 세계적인 기업이라 지금은 여기서는 무난하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지수가 좋은데 못 올라가니까는 조금 안타까운 게 있는데. 셀트리온. 이것도 여기서는 괜찮아요, 여기 떨어졌던 거는 무상증자 나온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여기 뭐 자사주 매입도 하고 무슨 뭐 하는데 이게 못 올라가네. 이거는 모 증권사에서 20만 원대에 벌써 사놓고서 추천을 했는데 1년이 넘도록 손해지 지금. 제가 지금 네이버 인기 종목 몇 개를 빠르게 넘어갈 건데 이 중에서 그럼 회장님 보시고 차트가 좀 괜찮아 보이거나 이런 거 있으면 그 중에서 한두 개만 좀 언급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에코프로비엠 차트가 지금 현재 이렇고요. 그 다음에 HLB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알테오젠 차트 이렇고요. 그 다음에 네이처셀, 한국전력 차트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그 다음에 하나시스템 차트가 이렇고요. 그리고 한정기술, 네이버 인기 종목 30개 중에서 저희가 언급하지 않은 것들 지금 위주로 이제 하나씩 보고 있는데 LG화학, 하나솔루션, 그리고 하나솔루션 좋네요. 하나솔루션이 좋아 보이나요? 그래프상으로는 좋아요. 이게 이제 태양광이잖아요. 태양광. 네네네. 태양광에 뭐 관세로 언급을 하면서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관세에 따라서 어떻게 뭐 정책 바뀜에 따라서 추가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프는 요거는 일단 기술적으로는 괜찮고, 그 다음에 아까 보면 이제 다른 거는 저기 한데
알테오젠 같은 거 있잖아요. 알테오젠. 알테오젠하고 리가캠바이오. 리가캠바이오는 언급은 안 했어요. 오케이. 그런 것들은 요 이평선에 근접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영락 없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알테오젠도 아까 40만 원 이 정도는 괜찮아요. 44만 원 하고 그러는데 알테오젠 이것도 여기 40만 원 초반은 제가 보기에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 네. 거예요. 지난번에 50만 원 넘었다가 많이 떨어졌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알테오젠이랑 뭐 하나솔루션, 리가캠 정도. 하나솔루션은 부담은 조금 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관세 정책이 네. 어떻게 진행되느냐. 근데 그거에 맞춰가지고 지금 떨어진 거라 여기서 급락한 게 그거 때문에 떨어졌거든요. 기술적으로 보면 조금 괜찮지 않아 싶은 거예요. 자, 또 다음 남은 거 보겠습니다. 두산 퓨어셀. 굉장히 차트가 좀 좋고요. 포스코홀딩스고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것도 괜찮네요. 보니까. 예.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적거든요. 이 정도 떨어져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BHI. 요거는 조금 급등을 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난티. 이제 요거는 대북주 아니에요? 대북주. 네. 대북주인데 이제 이재명 정부가 유화책을 쓰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지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만약에 저쪽에서 호응을 보이고 그러면 급등할 수가 있어요. 아, 북한에서. 그러니까는 이 저점에서는 조금 갖고 있을 필요가 있죠. 남북 경합주인 거죠. 남북 경합주인데 골프장 하는 데잖아요. 원래 금강산 골프장. 네, 유한양의. 유한양행도 요 바닥 있잖아요. 네. 여기서는 괜찮아요, 여기서. 근데 그 신약의 판매도 괜찮고 다 그러는데 그게 반영이 돼서 그러는지 여기에서 맥을 못 주더라고요. 11만 원 초반이면 괜찮아요, 저거. 그리고 AB의 바이오. ABL 바이오는 이평선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괜찮아요. 지난번에 7만 원까지 떨어졌었는데 요때 무조건 사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애매한 포지션이고 고점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는 계속 그래서 그때는 많이 떨어졌었는데 요번엔 7만 원이니까 다음에도 한 7만 5천 원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랑 일단 마지막 남은 게 펩트론입니다. 이거는 너무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저는 부담스럽고 고점 대비 조금 떨어져도 뭐 2, 3만 원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지금 텐버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조금 부담스럽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한 현금 5천만 정도 있는 분이라면 좀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면 좋고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8월에 마지막 투자 조언 한마디 주고 가신다면요, 회장님. 8월이 지금 이번 주가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주죠. 통계적으로 보면 9월에 미국장이 별로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장이 그렇게 또 나쁘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만약에 5천만 원이 있다면 딱 기다렸다가 대형주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그 매수자가 살아있는 종목이 혹시 떨어질 때 지수가 떨어질 때 샀다가 한 10% 수익이 나면 그냥 팔고 그런 전략을 짜면 좋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8월도 되게 덥고 지금도 덥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시장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네. 역시 이제 하반기는 계속해서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쉬운 장은 뭐 항상 2분기가 좀 쉬웠던 장이고 하반기는 항상 그렇거든요. 그러니까는 개인 투자가가 이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그래프 많이 보는 거가 최고예요. 차트를 많이 봐서 기술적으로 회사가 괜찮고 그러는데 61선까지 떨어져 있다. 그러면 무조건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일부 종목들은 이제 제가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그 종목이 다 올라가고 좋다라는 종목은 아니니까는 그 상황에 따라서 특히 이제 이 정책 관련 주식들은 예측을 했는데 예측하고 안 맞으면은 주가가 확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낭패를 보기 때문에 올라가서는 매수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이제 내일 같은 경우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 회담에서 알래스카 언급이 없으면 그 관련주는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알래스카 언급이 있으면 관련주가 또 급등을 할 수가 있고 예상을 했는데 거기서 빠져서 어떤 합의 본 게 없으면 관련 주식이 떨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는 그런 일정 같은 거를 잘 봐서 확인이 된 다음에 매수하든가 또는 이제 바닥권일 때는 매수해도 되죠. 바닥권. 근데 올라온 상태에서 추격 매수했을 때 낭패 보기가 쉽거든요. 무조건 저점 매수예요. 무조건 저점에서 어느 정도 올라오면 이제 매도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기술적으로 차트를 좀 많이 봐서 단기적으로 뭐 21선 또는 61선까지 떨어져 있는 종목 추가 물량 나오는 게 있나 확인을 한 다음에 그런 게 없으면 이제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SK하이닉스 차트만 해도 이게 고작 1년도 안 된 지금 차트인데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에 왔다 갔다 엄청 하잖아요. 뭘 봐야 하는 걸까, 이 차트에서? 이게 참, 뭐 저점을 친다면 16만 원. 그게 아니고 네. 시장 분위기. 시장 분위기가 이때는 이 4월 달이잖아요. 네. 4월 9일 날이에요. 우리 지수가 대선 전에 2300이 안 됐던 그 트럼프 관세 있잖아요. 그게 극렬했을 때. 그래서 미국의 나스닥이 15,000포인트가 안 됐을 때가 요 날이에요. 4월 네. 9일 날. 그래서 그 시기를 잘 봐야 돼, 시기. 그래서 다 공포에 쩔어 있을 때 있잖아요. 트럼프가 자고 나서 하는 소리가 맨날 뭐 관세를 입으로 그냥 막 그 공포 분위기 조성하던 날 있죠. 그때 우리가 2280포인트, 네. 90포인트 찍던 날이 이 날이거든요. 그러고서 그 다음 날에 150포인트 넘게 올라갔어요. 코스피가. 그러면서 계속 출렁거리다가 63 대선 있던 날이 이 날이에요. 이게 63 대선 끝나고 나니까 정치적인 그 불확실성이 사라졌죠. 그러면서 이제 갭상승해서 이렇게 쭉 올라온 거거든요. 정치, 경제, 미국 주가하고 맞물려 가지고서 쉽게 말하면은 이제 공포에 젖어 있을 때 있죠. 네. 그때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막 낙관적인 전망이 팽배할 때 매도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앞으로도 그러면서 올해 주식에서 큰 수익이 못 냈던 분들이라도 앞으로도 또 기회를 주거든요. 그때 기회를 잡으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회장님과의 매달 함께하는 시간을 듣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플러스가 오지 않을까. 9월 말에 회장님과 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손님은 남석하 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